굉장히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 트럼프하고 악연이 있잖아요. 그 보복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논리로 중국도 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달라지죠.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국제관계 이런 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의 미중 갈등 양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당선 예상을 했거나 또는 준비는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워낙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완승에 가까운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좀 걱정하던 부분들이 미국 고립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정세를 만들려고 하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뭐 장사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똑같이 중국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됐으면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던 그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기회비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실 이 선거 결과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미뤄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보편관세 20%, 일반 관세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만드는 중국 전기차는 1000%를 때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 하지 않았던 다른 형태의 대중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강대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예상을 한 만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미국과의 타협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최소화할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도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중국도 이렇게 이대로 뒤로 계속 물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전 세계가 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일단 중국은 관세를 때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중국 언론사,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하고 악연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둘러싸고 우한 바이러스다, 그죠? 무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결국은 훔친 기술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무역 질서도 해치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도 붕괴시켰다. 그래서 중국과 타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게다가 거기에서 획득한 돈을 가지고 미국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패권 군사력에 도전한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4년밖에 안 했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에 조금 더 자신의 생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실은 이제 원래 민주당 정부가 민주, 자유, 가치, 그리고 동맹과 함께 어떻게 보면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올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 중에서도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했던 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륙에서 효과를 거둔 것 플러스 새로운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될 경우 미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다. 그리고 논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관세나 미국 제재에 대한 보복은 하지 않을까요? 그 보복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도 4월 26일 날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이제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논리로 중국도 관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관세법의 핵심은 상대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만큼 같은 비율로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유예를 했던 거예요.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근데 그 얘기는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그때 보고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12월 1일이라는 게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아직은 여전히 당선자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또 미국에다 대고 그런 걸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밑 대화를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이 다 중요한 나라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보자. 이제 그 정도 인사말 정도만 했고, 지금은 아주 물밑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굉장히 교도면밀한 준비를 할 거고, 미국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걸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간에는 실제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심해지는 미중 갈등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사실 미중이 싸우는 거는 한국한테 그렇게 특별히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물건들이 중간재입니다. 사실 소비재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소비재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고, 또 중국은 일부 대체재를 또 스스로 마련을 했고, 그러면 결국은 중간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사실 교역은 계속됐고 3천억 불이 넘을 만큼 상호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좀 감소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을 위해서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면서 그 대체재 효과를 한국에서 찾는 외국, 미국이 기업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반사 효과도 조금 볼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한국의 한 건데, 지금 이제 결국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수출에 좋으면 뭐 수입에 나쁘고, 수입에 좋으면 수출에 나쁘고, 환율도 그렇고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한국이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이엔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지죠.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소비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한국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데 뭐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도 해외 경제와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일단 갑작스러운 보복이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계속 나오지만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민생 경제를 회복할 거냐가 관건이죠. 그거가 잘못되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상당한 사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는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건지, 물론 강경하게 나올 거라는 거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민생경제 회복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얻은 득과 실은 무엇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득은 별로 없는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가 또 미국과 유럽의 연합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 이제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더 이제 그런 게 강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가 대유럽 수출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체 경제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고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일단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줄고, 무역량이 줄었다는 거는 물건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많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전체 경제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또 이제 긍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럼 뭘 얻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압박, 중국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 대체제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체제를 개발한 것들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몇 년간 그런 압박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일부 기술들은 상당 부분 올라왔다. 이제 이런 점은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자립,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미국의 통제를 안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초를 닦으면은 꼭 그걸 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군사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군사적 대치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런데 개입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 고립주의고 불개입주의예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남중국해 대만 해협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송로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 말기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첫 번째 각축장이 아마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 중국은 계속해서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상이 변화되면 안 되고 남중국해는 중국이 90%가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해라는 거죠. 퍼블릭 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항행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다. 새로운 도발은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ICBM 실험을 했잖아요. 40년 만에. 그런 걸로 이미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대만 포위 훈련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만 쌍십절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화민국이 더 오래된 국가인데 어떻게 중화인민공화국한테 우리가 속하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으로 이제 포위 훈련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요녕함이라는 항공모함 전단을 태평양에 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미사일 떨어뜨리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항공모함과 우리가 맞설 수준이 된다라는 거를 또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충돌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그런 경쟁을 통해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해결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힘이 어쨌든 예전보다는 약해졌잖아요. 유일 초강대국에서 조금은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적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GDP가 세계 2위가 됐고 구매력 평가지수로 미국을 오래전에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없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누르려고 할 거고 중국은 그걸 뚫고 나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원래 갈등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늘 갈등은 관리하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사실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2번을 대면으로 만났는데 그때마다 우리 두 나라가 갈등이 있는 거는 둘 다 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를 막자. 결국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벽하게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모르는 척하면서 갈 수가 없다. 이거는 과거의 미소 갈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어쨌든 메이드 인 차이나든 중국적 부품이든 중국의 조립이든 완성품이든 어쨌든 한 40%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다. 중국인데 한편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상해에. 그 공장을 할 때 사실은 지금 총리인 리창 총리가 상해시 서기였어요. 그런데 그 공장 들어왔을 때 들리는 말로는 자기가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공장을 유치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대장이 물론 이제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한테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투입을 하고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루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뭔가 교섭할 것도 생기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통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장관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렵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일정 부분 조정 역할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충돌로 완벽히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경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곧 붕괴된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위기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다 우리 중국 정부의 컨트롤 범위에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기 삼중전회라는 게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다. 이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외치던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온 조치가 바로 9월 24일에 부양책이죠, 일종의.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특히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정책,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걸 했어요. 시장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10월 8일, 10월 11일 그러고 지금 한 6번째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조금은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고 부동산 시장도 더 이상 하락.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락세로 가다가 더 이상 하락세를
가지는 않는 약간 멈춘 듯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쁜데 더 나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약간 현재 상태에서는 잡았는데 그럼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100이었다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게 반토막이 났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 60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안 내려간 거지 아직 회복을 하기에는 그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나 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부동산 업체들에게 뭐 700조를 공급한다, 400조를 공급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민생에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심리, 기대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약간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진정 효과는 있다. 근데 제가 사실 2, 3주 전에 그 베이징 천진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제 받은 느낌은 너무 사람들이 없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갑 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그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는 거는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돈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소위 불경기 아직은 뭐 탈출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지 중국인들은 지금의 중국 경제 불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그런 걸 표현할 방법도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서 생기면 저축을 하잖아요. 돈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내가 썼다가 다시 이런 돈이 안 생기면 못 쓰잖아요. 원래 소비라는 거는 내가 이거 써도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오고 또 뭐가 있고 이래야 소비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돈을 못 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위험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대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돈을 모아서 그런 거부터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도 없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 리오프닝 작년 1년 그리고 올해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은 한 5년 정도가 지금 이전에 없었던 굉장한 위기, 불경기를 지금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1, 2년 한 게 아니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상처들 이거가 아물어야 뭘 그 다음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이 이게 상처 효과다. 상처가 뭘 아물어야 그 다음 걸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중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10월 통계 이런 데 보면 처음으로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턱걸이지만 50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생산을 더 하겠다라는 거니까 경기가 일부는 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좀 멈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진핑이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는데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효과가 제대로 가려면 민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량의 자금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회사를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약 400억, 증권회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약 700조, 400조, 이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의회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상무위원회라는 회의에서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로 치면 이제 추경 예산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안 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 정부가 의지를 피력을 했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하는 흐름들은 유효하겠죠. 당연히 이제 많은 국가나 이런 데서 5% 성장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못하면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5% 내외의 성장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도망갈 구멍은 있습니다. 다만 지표의 내부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수출이면 수출, 투자, 내수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좋아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내지는 경제를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되고 그거를 보고 외국 투자자들이나 중국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이제 투자도 좀 들어오고 최근에 비자 면제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또 그걸 보면 우리가 좀 풀렸나 봐 외국인들도 오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라는 약간은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곡절을 겪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정책이 현재 어느 정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중국몽이라는 거는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해서 예전에 아편전쟁 이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같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국몽을 외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2050년에 그러니까 2049년이 건국 100주년이거든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흐름을 가는 거지 지금 중국몽을 외친다고 중국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력도 당연히 커져야 되고요. 군사력도 커져야 되죠. 그 강군의 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발전 도상에 있는 거지 그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자는 거지 중국몽이 완성이 됐다 아니다 몇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노동 요소를 투입을 하면 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노동 집약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농사 짓는데 1년에 이모작하면 3번 심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자라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노동 집약 기반의 소위 생산 요소 거기에는 이제 노동도 들어가고 자본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투입해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 이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기술, 관리 이런 시스템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그 부분을 못 넘어가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지 못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시아만 해도 옛날에 필리핀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나갔었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그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그게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 기술 집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산업 구조 고도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나 관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해지지 않으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발전 모델 같은 거예요. 땅이 많으니까 그 사용권을 이제 시행사한테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지방정부 재정으로도 좀 쓰고 이제 이렇게 다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게 고스란히 금융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졌고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지금과 같은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뭐가 필요한 거다. 그걸 이제 중국은 선택과 집중해서 기술로 보는 겁니다.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태져야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에 투입돼야 되는 인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실업률이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중국같이 그 16세에서 24세를 우리가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죠. 물론 뭐 노년들 실업보다 청년들 실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새로 배출되는 이러한 신규 인력들이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 그게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표시인데 이 청년 인구들이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안 늘어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사회가 굉장히 침체가 되죠. 다 탕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냥 누워서 살게. 그러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력이 배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규적인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의 일부를 지출을 해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그 소비한 물건을 기업이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병목에 딱 걸려 있다.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푸는 게 부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부양을 하려면 세게 해라. 질끔질끔 넣지 말고 1000조, 2000조 막 팍팍 넣어라 말이죠.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거는 약간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상처가 있죠.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얘기했지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8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게 부양된 게 아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올라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형성했다. 지금 여력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아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물동이에 물을 한 번에 들어 부어서 우선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확 부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이 안 이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하냐 하면 국제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알리테무 같은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소비재로 그렇게 영향이 오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도 그렇게 온 거다. 보조금, 태양광 패널 그것도 전부 보조금 줘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군대가 러우 전쟁에 파견된 게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파견된 건가요? 전쟁에 투입이 됐고 뭐 사상자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9월 13일에 러시아의 보스토친이라는 데서 푸틴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중국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침략을 했지만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재래전으로 바뀌었잖아요. 핵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탄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진을 많이 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이제 우회적이지만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무기를 쓰고 있었고, 그럴 때 그런 무기들의 재고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를 좀 공급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러시아의 지원,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또는 보다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 이걸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남북은 사실은 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탄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이런 현물이 사실 남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 늘 전면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하고 이거 다 줘서 전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밀어준 거고, 그러다가 올해 6월 19일에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평양을.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 평양을 방문하면서 둘이서 양자의 관계를 동반자 정도가 아니고 동맹 관계를 맺어버렸잖아요. 포괄적, 전략적, 실제로는 동맹 관계죠. 근데 문제가 이 핵을 갖고 있는 두 나라가 합친 거잖아요. 그 실제로 핵 동맹에 가까운 거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벌써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뭐 에너지 이거를 공급을 해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려하는 군사과학 기술도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군사 정찰 위성에 뭐 실패했는데 러시아의 일부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고, 올해 뭐 3번 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10월 31일 날 거의 북한판 ICBM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9가 발사가 됐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거를 성공을 했을까? 원래 있었지만 화성 18도 있었고 86분이나 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에서 미국 공격하는 미사일이 날아가면 30분 안에 날아가거든요. 그럼 86분을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거리를 확보를 했고, 다탄도 기술, 이거는 이제 ICBM은 대기권을 뚫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것까지 잘 해낸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 두 번째 왜 만났느냐? 만약에 그런 거를 지원을 했다면 기존에 그냥 포탄 지원하고 뭐 일부 화약 지원하고 총 지원한 것 갖고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밝혀지듯이 파병이었다. 그럼 결국은 파병의 대가로 그런 거래가, 악마의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을 앞에 놓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항상 둘이서 반대, 가끔은 기권도 하지만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 국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양자협력은 이렇게 해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직접 러시아를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꺼려했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계속 저렇게 제재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해다. 북한도 주권국이고 우리 말 안 듣는다.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상대할 때 자기가 충분히 갑의 위치에서 속된 말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저런 식으로 합쳐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 보고 손짓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와야지 북중러 구도가 형성이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냉전 구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미국에 대한 대항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진흙탕에 빠져있는 두 나라가 중국 보고 진흙탕으로 들어와서 같이 스크럼 짜자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북한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이렇게 잘한다는 걸 가지고 한반도 남북한의 영향력을 동시에 발휘하려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품 안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보스토치니 회담이 작년 9월 13일이고 올해 5월에 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그걸 리창 총리가 왔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신호탄이거든요. 한국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더 끌어들이는 작전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뭐 일부 해석을 해보면 며칠 전에 비자 면제 조치도 아주 일방적인 조치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알리지도 않고 그만큼 급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을 동남아 국가 수준으로 유럽의 소국가 수준으로 간주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중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때는 8개 나라밖에 안 나왔는데 그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주는데 보니까 한국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한국을 무슨 뭐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 추방하겠다 뭐 이런 중국 얘기하니까 북한은 맘대로 해라. 그리고 중국한테 주눅 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지고 중국을 조율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중간자적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서서 양쪽 줄다리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과거에 중소 가운데서 굉장히 즐겼었던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런 걸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도를 지나치면 중국이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중국이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대선까지는 좀 조심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두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중국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죠. 브릭스 같은 데서 새로운 결제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공존하는 부분을 만들려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마리 토끼 잡기인데 중국은 그거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한국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의 핵심은 중국 견제에 있는데 한국이 중국 견제에 천병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볼 때는 이제 북핵 때문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거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물론 이제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면 중국이 굉장히 버겁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경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른 나라보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고 그러면 중국이 생각할 때도 한국을 무조건 밀어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전략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로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도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 북한군 파병은 사실은 우리 동포인데요. 사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뭐 전제 왕조 국가인데 유럽 전쟁에 지금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동양 국가가. 뭐 동양 국가가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닌데 저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한다. 물론 이제 용병 같은 개념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러시아의 군사과학 기술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를 하고 갔겠죠. 두 번째는 북한군이 6.25 이후에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는 거죠. 아까 이 포괄적 동맹, 실질적인 동맹관계, 전략동맹관계에 보면 어느 일방이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다른 한 측은 유엔 헌장과 자국 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엔 헌장과 자국법에 의거해서 유엔 헌장 51조인가 그럴 겁니다. 의거해서 상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도와준 거잖아요. 남북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똑같은 조건이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1961년에 중국과 조선, 중국 북한 간에는 중조 5호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이제 조약이라는 건 또 안 지키면 고말이긴 하지만 그런 뒷배를 탔기 때문에 그 뒤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더 자극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덩샤오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덩샤오핑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덩샤오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78년에 11기 삼중전에서 개혁개방을 이끌고 선언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덩샤오핑이 올해 탄생 120주년이에요. 굉장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2대 지도자로 추앙을 사실 받고 있죠. 오늘날 중국을 잇게 한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덩샤오핑도 소위 관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만 가지고 중국이 잘 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고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자본주의적 방식이든 사회주의적 방식이든 중국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혁개방하면서 했던 말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1963년에 한 말이에요. 1963년이 어떤 해냐 하면 1958년부터 60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마오쩌둥은 이 대약진 운동을 당시 소련과의 이념 분쟁에 의해서 중국을 지원하던 소련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그게 이제 농업과 공업을 같이 발전시키겠다. Great Leaps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약진하겠다. 근데 이게 자연재해를 만나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국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정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요. 외교, 군사, 국방 이런 거는 아직도 마오쩌둥이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움직인 사람이 리오사오치라는 사람이에요. 유소기. 이 유소기의 첫 번째 조수, 오른팔이 덩샤오핑입니다. 이 유소기와 덩샤오핑은 중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됐다. 그래서 일종의 개방까지는 못했지만 개혁 정책을 일부 실시를 해요. 그게 이제 물질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일을 해서 얼마 이상의 생산량이 나오면 얼마 이상 나오는 거는 당신한테 처분권을 주겠다.
이런 물질 장려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물질 장려 정책은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질 장려 정책을 하면서 쓴 게 바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문화대혁명 앞에는 무산계급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자산계급 문화다. 그러니까 무산계급 문화에 대한 르네상스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방도 당하고, 물론 이제 마오쩌둥이 그랬다고 그래요. 덩샤오핑의 제주는 비상하니까 내가 지금 덩샤오핑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주가 비상하니 내가 멀리는 안 보내겠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두고 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울레라는 중국의 총리한테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국무원 부총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76년에 마오쩌둥도 사망하고 주울레도 사망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1961년부터 65년까지 중국은 경제 조정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런 개혁 정책을 한 거죠. 덩샤오핑이 한 정책이 제일 낫어 라는 게 이제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그 혁명 세대고 연한장 정도 같이 했을 만큼 공산당의 혁명 1세대 원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통성과 합법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76년에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대변고가 나죠. 마오쩌둥도 죽고 주울레도 죽고 당산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몰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모택동의 후계자를 자처한 사람이 화국봉이라는 사람이에요. 화국봉. 논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전이 뭐냐 하면, 머루시가 모택동 주석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모주석 말을 그대로 다 따르냐.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실천을 해봐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안다. 그게 이제 실천주의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실천을 하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이렇게 실용주의로 가자라는 게 덩샤오핑의 생각입니다. 그런 이제 논쟁을 하다가 78년 초에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78년 말에 11기 3중전이라는 회의를 열어서 개혁 개방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나겠죠. 옛날에 그때 그 이런 개혁 정책을 했는데 당내에 반발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수정을 해요. 우리가 보니까 사회주의에 들어오긴 했는데 1949년에 초급 단계에 처해 있더라. 그러면은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거치지 않았느냐. 그럼 거꾸로 거치자.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사회주의에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경제특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스페셜 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는 다른 관리체제를 쓰고 당신들이 여기서 돈 벌면 과실소금도 하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블랙홀이 된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시장 경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50년까지 중국은 이 초급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시기에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 이론이라는 이름을 97년에 얻게 돼요. 등소평 이론. 지금 우리가 뭐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뭐 시진핑 신시대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계획한 사람이고 그거를 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특하고 총명했던 거는 자기가 앞에 나서서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죠.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물론 이제 5년씩도 못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서민, 후진타오가 10년을 한 거죠. 장서민을 옹립을 해주고 천안문 사태가 되고 나서 장서민이 이제 상해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상해에 서기를 하다가 그럼 뒤를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폐해를 봤기 때문에 개인 숭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번씩만 해라. 그리고 장자민 당신 2번 하고 그 다음은 후진타오다. 이렇게 해서 2번씩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관례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과거부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런 경험에 이제 이론적 정비까지 하면서 중국을 세계적 국가로 만든, 그래서 우리가 개혁 개방의 조타수라는 표현을 쓰죠. 조타수라는 게 배 하면은 어디로 가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덩샤오핑은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인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덩샤오핑이 강조한 거는 개혁 개방인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런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는 풀겠다. 그런데 정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전히 공산당이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개방을 왜 추진을 했느냐,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왜 추진을 했느냐라고 보면, 이 상태로 가면 공산당의 존립 근거가 위험해진다. 그 생각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의 위기 상황이라면 덩샤오핑 같은 그런 소위 발상의 전환,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이론을 정비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중국이 발전했잖아요. 세계적 국가로. 뭔가 그런 이론적 돌파,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혁신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자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자였다. 이제 그걸 딱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는 서로 병립이 안 되는 건데,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덩샤오핑이 갖다 붙인 게 중국 특색입니다. 중국 사회주의는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도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식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그런 면에서 덩샤오핑이 현대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평가는 이렇게 하죠. 정치적으로는 좌고 경제적으로는 우였다. 정좌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진핑 체제를 비교해보면 정좌경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덩샤오핑의 그 정신, 개혁 개방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좀 창조적인 전환이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 정책으로 당시 중국 사회, 경제, 문화는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요? 근데 우선 뭐 소득이 엄청 늘어났고요. 현대화된 국가가 나름대로 됐잖아요. 예전보다. 그리고 국제적인 국가가 됐어요. 예전에 뭐 주계장막 이래서 가려져 있던 국가가 세계와 같이 호흡하는 국가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올려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맨날 주눅 들어 있다가 중국 그러면 세계적 국가로 요즘 이제 중국이 보이는 일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절제함이라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서 한복도 우리 거고 뭐 김치도 우리 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켰고 그런 경제의 기초를 확실히 닦았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쌍전벽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한참 중국을 다닐 때는 6개월마다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없었던 고가도로가 생기고 없었던 길이 생기고, 그럴 만큼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국제지위도 향상이 된 거죠. 경제적 발전으로 국제지위가 향상이 됐고, 그래서 WTO의 최대 수혜자가 됐고, 중국을 빼고 국제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은 그러한 중국을 강한 중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발전시켰으니까 시진핑 나는 중국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그게 많이 들어보셨듯이
덩샤오핑은 도광양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숨기고 힘을 숨기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제 시진핑은 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주동자귀 이런 거 들어보셔서 주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분발 요위, 분발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외교 이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는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일찍 터뜨렸고 그러는 바람에 미국과의 갈등을 사실은 부추겼고 오바마 때부터 그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왜냐하면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오바마 시절이에요. 오바마는 갈등과 협력 중에 그래도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아니 저렇게 도전해 오면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먼저 건드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려는 그런 노력이 미국의 이익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쌍벌죄다라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벌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로 확대하려는 그런 욕심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생겼고 어느 누구도 안 물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 무슨 민주주의 진영에 많은 국가들이 본의 아니게 줄을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엔 미소였는데 이제 미중으로 가니까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이 줄서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로는 진영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줄서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런 구도가 바이든 때보다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미중 갈등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중국 공부나 국제관계 하면서 완벽하고 뭐 한 번에 뭐가 해결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질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슨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죠. 파도가 일어나는 건 바람 때문인데 사람들은 파도만 보고 걱정을 한다. 바람을 바라봐라. 이 똑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이런 현상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